제 억양은 어느 사투리로 들리시나요? 항해남도 해주시 어느 군에서 왔습니다. 10년 동안 느꼈던 것들 중에 너무 정치화가 되었다. 탈북민이라고 하면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사회나 영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이주민의 가치관의 스탠스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프로그레시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북한 문제만큼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가 거의 10명, 7명 가까이 차지한다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꼬리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민은 여전히 말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말해지는 존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7시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해남도 해주시 어느 군에서 왔습니다. 영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해주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나 멀지않은 곳이고요. 한국에는 3대가 같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어린 나이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당시에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참전을 하시다가 포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우지 통강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포로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왜 어떻게 생존했을까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 할아버님은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북한 남북에서도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는지 아우지 통강에서 평생을 보고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전역을 했죠. 제가 전역장에 몇 년 만에 전역을 했는지를 보니까 54년 만에 전역을 했다라고 나와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와서 고향에도 찾아왔지만 국가이동자의 신분으로 지금은 계속 현충원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18살이 되는 해에 영국에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영국 런던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세계가 조금 더 진했지만 지금 13년 차 됐습니다. 우리 의원이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의원은 한 3만 4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계시는데 한국인들의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NGO 기업단체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관리달 주민 정착 정보 소외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파티와 비슷한 시민단체 단체들도 있고 공공기관들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정착 정보를 정말 쉽게 빠르게 전달드리면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저희 운영이 시작이었고 한 6년 전부터 민주주의 리더십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 1년의 연맹을 선발해서 DL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디모크라시 커리션 컨퍼런스라는 민주주의 미래 민주주의 연대 컨퍼런스를 지난 3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의원은 탈북민 커뮤니티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 탈북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5건 정도의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연구 리퀘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북한도 다양한 주제가 많잖아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우리 소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우리나라 조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더라고요. 10년 넘었었던 조직인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사실 한국 사회에서 탈북 혹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보 공유를 좀 하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파티 플랫폼에다 이 오늘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 브로드하고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그게 제 마음인데 10년 동안 느꼈던 것들 중에 많이 들었던 부분은 너무 정치화가 되었다. 첫 번째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언론에서 보시는 탈북민이라고 하면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사회나 영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이주민의 이 가치관의 스탠스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그레시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만큼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한국화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예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는데 33,000명 중에 여성의 비율이 대략 72%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입국하는 연령을 계산을 해봤더니 팩트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20대, 30대, 40대가 67% 정도가 그래서 20대 연령에 있었던 분들이 한 20몇 %.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라는 시선을 딱 바라봤을 때 또 가지게 되는 또 프레임들이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고생하다가 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고생을 하신 여성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좀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중국 내에서의 이렇게 어떤 분들이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탈북민 여성들이 주눅이 확 듭니다. 나는 중국에서 3년 동안 살다가 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직행이에요 라는 단어를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북한을 떠나서 한국을 다이렉트로 왔어요. 이거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의 이면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중국도 어떤 사회일 수 있을 텐데 살아오면서 경험이나 노하우나 언어를 많이 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 그거를 숨길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는 핸디캡처럼 따라오는 질문들이 싫어서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대, 30대, 40대가 거의 10명, 7명 가까이 차지한다면 이들은 한국 사회에 오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대들은 대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따라붙는 꼬리표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왔어요. 혹은 중국에서 이렇게 좀 고생을 안 했어요라는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사실 공감하는 되게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말씀해 주실 때 다 같이 절반 정도의 고객을 끌어냈던 부분들이 이 정치화라는 거와 이제 프레임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 그 이슈들의 제목도 이제 경계를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잡았던 것도 비슷한 좀 내용을 좀 담아봤어요. 아까 이제 다이렉트로 건너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경계를 건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건너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수자의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제 한 명의 뭔가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경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계를 건너는 사람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북한에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같이 살겠다, 같이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좀 대표적으로 좀 겪는 어려움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험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업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살에 대한 우리
한국이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가까이가 스스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일반 국민들의 자살률보다 2.8배,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분들이 그 싱글맘들이 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맘으로서의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이 이야기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저는 많이 알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 기관에서 듣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을 제가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판단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같은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좀 힘들어한다는 게 많이 또 이제 이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탈북민들이 또 남한 생활 만족도를 봤었을 때 굉장히 높은 또 만족도 좀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올려주신 글에 보면은 탈북민들 남한 생활 만족도 한 80% 정도 나온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남한 생활 만족도도 같이 잡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인 문화에 대한 힘듦도 좀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탈북민들이 좀 남한 생활을 좀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의식주가 많이 해결이 된다는 거고요. 자유가 있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북한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써 한국 사회가 더 나타나는 것이 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체제 경쟁에서의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팩트인 거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잘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체계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이 좀 부족하다고 또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댓글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플랫폼에 국가인자적인 정착 지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이거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이게 정책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쭉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거라서 최근에 2023년도 정책을 보니까 두 가지가 현금성 지원이더라고요. 하나는 그 정착 지원금에 하나는 그 보증금 형태를 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1인 가족에 한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이라는 신분이 확정이 되는 순간 국민이라는 법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처럼 탈북민도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달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없으니까요. 3개월 정도 분할을 해서 1,500만 원 정도 현금성 정착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저도 할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동생이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인더스트리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펑디 집이고요. 생활용 정착 웰컴 키트를 주시더라고요. 쌀, 소금, 후추 이렇게 한 1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구성도 거기에 라면도 있고 라면을 끓일 수 있는 pot 있고 그런 데 쓰는 데 비용이 대부분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1,500만 원도 어디에 가느냐 많은 탈북민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로커 비용이라는 게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 때는 300만 원 정도 1인당 들었었는데 지금은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 아니면 지금 부르는 게 비싸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법이 많이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하고 탈북민들을 난민의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회에서도 탈북민이 있다는 걸 신고를 하면 더 비용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만 원에서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이게 돈을 갚아야 되네. 1,500만 원 중에
학교를 가면 또 다양한 혜택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탈북민들은 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좀 섭섭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왔잖아. 앞으로 40년 동안 일해서 세금 낼 텐데 이 이야기를 왜 안 해주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마음까지 있어서 뭔가 돈을 벌어서 다른 데다 많이 보내야 되구나, 뭔가 앞으로 내가 한국 사회에 돈 벌어서 다른 나라에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펀더멘털한 모티브는 좀 달라서 다른 또한 이주하신 분들 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동기나 한국 사회에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것 같고 한민족의 특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중간에 에피소드 중에 저는 한 가지 에피소드에 갑자기 좀 꽂혀왔는데요. 한민족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때로는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되게 든든한 단어처럼 느껴지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혹은 내가 여기에 속할 수 있나? 혹은 내가 속하게 다른 사람은 뭔가 배제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좀 낯선 상태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쓰고 뭔가 이렇게 더 많은 융화되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그 탈북민의 뭔가 이런 문화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런 좀 탈북민 분들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노력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데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저는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뭔가 비비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탈북민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탈북민 중에서는 정말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한민족이라는 그 질문이 다시 한번 보여주죠. 탈북민 분들의 이런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분들의 작은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좀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모두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느꼈던 부분은 동화를 요구하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오면 정책도 그렇지만 뭔가 예시로 들면 여러분 그 제 억양은 어느 사투리로 들으시나요? 괜찮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선발적 나 수치를 못 느꼈어. 네. 굉장히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많이 겪는 이야기지만 어디서 왔어요? 이 질문에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는데 탈북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혹은 질문들이 허리를 보는 불편한 현실들이 이루어지게 돼서 다문화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에 10년을 살면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항해도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서울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은 영국에서 배웠던 이 사투리인가라고 할 정도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탈북민들의 가지고 있는 억양도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표현을 하면 보존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저희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면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좀 더 우리와 달라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런 이주민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이런 질문들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왔으니까 우리 문화에 맞춰야지 우리는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났잖아. 다른 경우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유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차별이나 혹은 걱정이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버들 중에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인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ere are you from? 이거든요. 혹시 그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공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 코리아라고 예. 그럼 다시 한번 예. 질문이 없었죠. 사우스 노르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궁금해서 질문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민에게 그 질문은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질문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전반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여러분 어디서 주세요 그러면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어려워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부모님의 초등학교 부모들 모임이나 부모 면담이나 이런 걸 오지 말라고 계속 하는 이유를 듣고 엄마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의 입장으로 이해가 돼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엄마가 북한에서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너 엄마 탈북자야? 이런 이야기로 또 다른 시선을 받을까봐 또 정체성의 확립이 덜 되어 있는 10대 아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진짜 이 질문 자체가 진짜로 어떻게 대답할지 어려워하고 이 질문을 받는 것 자체를 되게 고민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쇼 소수자 다양성의 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소수자는 말할 수 있는가인데요. 이 질문 자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해석하고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에 좀 들어보면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라는 소수자는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고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두 가지 면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민을 여전히 말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말해지는 존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탈북민들은 무슨 소리냐? 탈북민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데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북민들도 많이 커밍아웃하고 과거는 과거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탈북민들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정리를 했던 부분이 탈북민들 중에서도 다 하나의 탈북민의 프레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북한 사회에서도 불림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공식적으로 강남에 남아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죠. 근데 말할 소수자의 입장이 탈북민 전체가 소수이긴 하지만 0.1%도 안 되는 숫자이긴 그들 안에서도 특히 여성분들의 소수자를 말할 수 있는가? 탈북민 여성분들 중에서 중국에서 원치 않은 경험을 가졌던 분들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런 분들이 커밍아웃해서 저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떳떳하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그건 아니죠. 그 댓글이 대한민국을 레프레젠팅을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는 수면 위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10개월 정도의
보완하는 것부터의 그런 성적인 걸 당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많이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일단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의 핸디캡으로 평생 남아서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더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100년, 200년 살아갈 텐데 우리 후대들까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보면 근데 그 마음이 그 한국인들한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좀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한국인들이 와 있다. 북한에 있는 소수자의 한국인들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현상과 구조와 또 그런 그게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자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마 이번 대단 이후에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해 주실 텐데 결국은 우리가 그리하는 메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더 시민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그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 소수자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의 일어나면 마무리 일을 할 때가 되는데 혹시 대표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상황을 조금 더 붙이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끌어가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계속 고민이 돼요. 만약에 시간을 얻으면 3분 정도 예. 저는 미스터 선샤인의 글이 정말 기억이 났습니다. 기아가 돌아오려는 누가 사는 건가. 조선시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너비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회나 태어나자마자 부자로 태어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태어났는데 스포츠를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unfortunate한 분들이 계시는 사실이거든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도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인 것만큼 조금 더 소수자들이 주인이 의식이 더 강해지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서스테이너블을 해줄 수 있는 그 시대에서도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국 사회는 누가 사는 사회가 되기 좋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신 박대리님께 박수